연기는 가득했고 빛은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고른 드레스였지만 그 안의 얼굴은 웃음기가 사라진 채 창백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진 30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재벌 강씨 가문의 바보 아들과 결혼하는 거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쓰러졌죠. 26살의 서연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날 강씨 가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하시면 한도연 씨의 모든 빚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서연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미래도 없는 결혼. 하지만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녀는 감수해야 했죠. 결혼식장은 호화로웠지만 서연에겐 지옥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신랑 이준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순수한 아이라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수근거렸지만 서연이 들은 건 바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비난 어린 속삭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서연은 옆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살짝 눈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해맑았지만 그 표정은 어른이라기보다 철부지 아이에 가까웠죠. 강희준. 그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서연은 강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넓고 웅장한 저택은 궁전 같았지만 서연에겐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직원들이 보내는 조심스러운 시선.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 강회장 회장은 서연을 한번 훑어보며 차갑게 인사만 했습니다. 그 시선은 며느리를 보는 것이 아닌 계약 상대를 확인하는 듯했죠. 시어머니 한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은 것 같은 불안한 미소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누나 강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분석하듯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죠. 서연 씨, 여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집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그 말에는 뚜렷한 경고가 담겨 있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준. 낮 동안 그는 해맑게 웃으며 서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 이거 봐요. 우리 같이 놀자. 그의 행동은 29살의 성인 남성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았죠. 서연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택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려했어요. 서연이 그의 과거에 대해 물을 때마다 모두 얼버무리거나 말을 돌렸죠. 그냥 그런 아이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방, 아니 이제는 신혼방이 된 그 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텅 빈 것처럼 설렁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따뜻해 보였지만 이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주는 반대편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서연 씨, 좋은 꿈 꿔요. 라며 해맑게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했지만 지금의 고요함이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앉아있던 서연은 옆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림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알파 수치 0.3% 상승.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자고 있던 이준의 입에서 낯선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베타 결합 실패, 재계산 필요, 온도 조절 시스템 점검,
그 목소리는 이준의 목소리였지만 낮에 들었던 천진난만한 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며 기계적인 어조였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보니 이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읽거나 계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뭔가를 쓰듯 그리듯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분자 구조 재배열 실험 코드 H-7-2-3 서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너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죠. 이준 씨? 괜찮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막아야 해. 위험해.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 찼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폭발 위험, 대피. 이준 씨, 일어나세요. 꿈꾸고 계세요. 서연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낮에 보던 해맑은 눈빛도 잠들기 전에 평온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는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머리. 그리고는 다시 의식 없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와야 할지 누군가를 불러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몇 분이 지난 후 이준의 숨소리가 다시 차츰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대체 누구야?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리고 그 전문 용어들은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준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의 충격에서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준의 이상한 중얼거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내용이 더욱 선명하고 정교해지는 것만 같았죠. 그는 두려움에 떨며 데이터가 틀렸다. 누군가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 소리를 녹음해놓고 인터넷으로 용어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알파 수치, 베타 결합, 분자 구조 재배열. 모두 최첨단 화학 연구와 신소재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이었습니다. 이준 씨는 절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 과거에 확신이 선 서연은 이준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그의 방을 살짝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방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비어 있고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죠. 책장에는 동화책과 만화책만 가득했고 성인 남자의 방이라기엔 너무 유치했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어봤어요. 정돈된 옷들 사이로 벽면에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살짝 눌러보자 작은 비밀 서랍이 열렸죠. 서연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자 안에는 완전히 낯선, 그러나 강렬한 이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표정의 젊은 남자. 연구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진지한 연구원.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화학학회 최연소 발표자 강희준, 신소재 연구 프로젝트 팀장 강희준, 우수 연구원상 수상. 이건 서연의 손이 사진에서 떨렸습니다. 이준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아니, 바보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상자 깊숙이에는 연구소 출입증과 학회 초대장, 논문 초록이 들어있었죠.
신경세포 재생물질 합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이 꺼내져 있었어요. 첨단 연구소 폭발 사고, 연구원 중상,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기사는 간략했지만 서연의 가슴을 핥히었죠. 연구 중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 발생. 연구원 강모 씨 중상. 의식 회복 여부 불투명. 그 뒤의 기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 자체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서연은 상자를 제자리에 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혼란스러웠어요. 천재 연구원이었던 이준이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 하지만 왜 모두가 이 사실을 숨기는 거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준 씨가 밤에 잠꼬대를 정말 심하게 하시는데 예전부터 그러셨나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이 식탁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번쩍 들어 서연을 찔러보았어요. 별일 아니네. 세댁은 쓸데없는 걱정 말고 그냥 적응하도록 해. 시어머니 한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유진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무시하세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니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만이 공기를 짙게 메우고 있었죠. 서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다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 작정이에요? 새댁이 눈치채고 있다고요. 한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입 다물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커다란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이 집안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그녀의 남편 강희준이 있었죠. 매일 밤 서연은 이준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중얼거림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막아야 해. 위험해. 안 돼. 그는 마치 무언가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낮에 순수한 이준과 밤에 고통받는 이준. 이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준 씨를 이대로 둘 순 없다.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야 해. 공포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분노와 결심이었습니다. 계약 결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녀의 남편의 인생이 짓밟히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작게 다짐했습니다. 도와줄게요. 제가 당신을 구해낼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감추어진 진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그리고 그녀 자신이 마주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클지. 비밀 서랍의 발견 이후 서연의 행동은 더욱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 가서 3년 전 사고에 관한 어떤 자료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보도 몇 줄 이후 그 사고는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사라져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확실해. 서연은 집안에서 단서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2층 서재를 더듬기 시작했죠.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강희준 개인 파일이라는 표지가 붙은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이준의 빛나는 이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울대 화학과 수석 졸업, 석사 과정 조기 수료, 국내 최고 연구소의 최연소 선임연구원 임명. 그의 머리와 실력이 남달랐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력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기록은 3년 전 그 사고 날짜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을 때 서연은 놀라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서연을 꿰뚫어보며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당신은 계약으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강 회장의 말은 냉정하게 서연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 남편에 대해서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녀의 항변은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 앞에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조용한 일상이야.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경고는 한 번뿐이다. 그는 서연의 손에서 파일을 빼앗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무너질 것 같은 무력감에 주저앉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이준의 잠꼬대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어. 그들이 거짓말했어. 폭발. 내 잘못이 아냐. 누가, 서연의 귀가 번쩍 떠졌습니다. 데이터 거짓말? 내 잘못이 아냐?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개입했다는 뜻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은밀하게 이준의 옛 직장인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보고 당시 언론사를 수소문했지만 모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사항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됐죠. 하지만 운명의 실마리는 다른 데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택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차림에 차갑고도 도발적인 미소를 띤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서유라라고 해요. 이준 씨의 예전 약혼자였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라는 서연을 마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준 씨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진짜 진실이 뭔지 알고 싶으시죠? 저도 그날 그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충격의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이준과 같은 팀에서 일했고 연인 사이이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는 프로젝트 속에서 그녀는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상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눈치챈 이준이 실험 중단을 요구하자 그녀는 오히려 이준이 실험을 방해한다고 상부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두려웠어요. 제 커리어가 끝나는 게 무서웠죠. 그래서 그날 그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실험이 강행됐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냉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그렇게 됐고 저는 살기 위해 모든 걸 그의 탓으로 돌렸죠. 강 회장님은 진실을 원치 않았어요. 투자금이 너무 컸으니까 저와 거래했죠. 제가 입을 다물면 모든 걸 덮어주겠다고 서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유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랑은 배고픔을 채워주지도 제 미래를 지켜주지도 않아요. 전 살아남는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유라는 떠나기 전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하지 마세요. 강가문은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위험해질 테니까. 유라가 떠난 후 서연은 정신없는 마음으로 이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낮에 그는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서연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이준 씨.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전부 다. 그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기억을 잃은 그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의 악몽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어요. 유라. 왜 거짓말해? 회장님, 아버지, 왜 날 버리세요? 아파. 머리가, 기억이, 그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낮의 이준도, 평소 밤에 고통받는 이준도 아닌 혼란스럽지만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당신, 누구? 저는 서연이에요. 당신 아내예요. 아내? 이준은 머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기억이 뒤섞여. 누가? 진짜 나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밤과 낮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의 안에 갇혀있던 두 개의 인격, 두 개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이준을 구하려면 비록 강가문 전체가 적이 된다 해도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문턱에서 그녀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됩니다. 집사가 반쯤 태워버리려던 쓰레기통에서 연구소 프로젝트 보고서의 잔해를 발견한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에 남은 불타지 않은 문장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9일 데이터 불일치 발견, 상부에 보고 예정, 실험 잠정 중단 권고. 2021년 8월 15일 상부의 압박, 실험 강행 지시, 위험성 경고했으나 폭발. 서연은 그 조각들을 꼭 쥔 채 단호하게 강회장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USB도 있었죠. 한 연구원이 몰래 넘겨준 당시의 이메일과 데이터 백업 파일이 들어있는 USB. 회장님, 이게 전부입니다. 이준 씨가 얼마나 싸웠는지, 그리고 누가 그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사가 들어왔고 뒤이어 유진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이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오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버지. 이준의 목소리는 낯설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실험실, 폭발, 그리고 아버지가 제 경고를 막으셨던 것.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신 거예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철옹성 같았던 위엄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는 한 아버지의 죄책감과 후회만이 남았죠. 이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명예가, 돈이 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거실은 가족들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와 누나의 사과, 아버지의 참회 속에서 오랜 비밀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장 힘든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들이 같은 편이 되었으니까. 함께 맞서야 할 적은 더 이상 집안에 있지 않았으니까. 거실을 가득 채운 눈물과 참회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이제 그 무게를 어떻게 짊어질지가 문제였죠. 강 회장의 무릎 꿇은 사과 이후 집안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고통스러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런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의 어린아이 같은 톤도 밤의 고통에 찬 중얼거림도 아닌 침착하면서도 깊은 상처를 간직한 성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73년 매일 밤 되풀이되던 공포. 그건 아버지의 사과만으로 지워지지 않아요. 강 회장은 고개를 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위험이 아니라 아들을 저버린 아버지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죠. 다음 날 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3년 전 첨단과학연구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아들 강희준은 실험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투자자들과 경영진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우선시한 죄로 제 아들은 생명의 위기를 겪었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견장은 술렁였고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재벌 2세 천재 연구원 희생 사건, 아버지의 탐욕이 삼킨 아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터져나왔죠. 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송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태가는 전쟁터 같았어요.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언론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이준을 지키기 위해 그를 가장 조용한 방에 머물게 했지만 외부의 소음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오히려 이준이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기억이 조각조각이었지만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서연의 손길이었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밤의 악몽에 시달려도 왜 그런지 알게 되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파편처럼 돌아오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죠. 때로는 연구원 시절의 복잡한 공식이 생각나다가 다음 순간 유라의 배신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 그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전문 의사를 수시로 불러 치료를 돕게 했습니다. 뇌 손상은 깊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환경이 중요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한편 유라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데이터 조작과 사고 후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죠. 하지만 유라는 예상치 못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강희준 연구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법정에서 유라의 얼굴은 죽은 자처럼 휘었습니다. 의료진을 통해 회복 불가라고 가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야 제 죄가 영원히 묻힐 줄 알았으니까요. 이 말을 전해 들은 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럼 우리 이준이가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한 여사의 자책은 기퍼만 같고 유진은 분노에 차 유라를 향해 고함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집안은 혼란에 빠졌지만 서연 안에서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른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느꼈죠.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그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5주 차입니다. 축하해요. 정말요? 우리 아이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배를 감쌌습니다. 이 혼란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이준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상태가 불안정한데 이런 중대한 소식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이준은 예상외로 담담하고 부드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연 씨, 저도 느껴져요. 뭔가 달라졌다는 게. 어느 날 저녁 이준이 서연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인지. 그리고 그는 서연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우리의 미래가 있죠. 서연은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몰랐지만 느낌이 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제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준의 눈에는 결심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가져다 놓으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아기의 존재는 집안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라는 소식에 오랜만에 인간적인 미소를 지었고 한 여사는 아기를 기다리며 서서히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최고의 고모가 되기 위해 육아 서적을 사모으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털어 사고 피해자 가족들과 연구소에 대한 배상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그는 서연과 이준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주가 자랑스러운 아버지, 할아버지를 볼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의 회복도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간단한 화학 공식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한 천재 연구원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일상적인 대화와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서연의 배가 더욱 불러오던 어느 봄날 이준은 그녀를 데리고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연 씨, 저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예전처럼 첨단 분야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안전 기준을 연구하는 분야로요. 제가 당한 일,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도록. 이준의 눈에는 오랜만에 열정과 목적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천재성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성숙한 빛이었죠. 지원할게요. 언제나 서연이 그의 손을 꼭 잡자 이준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밤마다 라고 중얼거리는 몸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엔 빚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에 남은 결혼이야. 그리고 그녀의 배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용서, 사랑이 교차한 곳에서 피어난 가장 소중한 생명이요.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가족들의 기대와 사랑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법정 공방과 언론의 관심이 거세게 이어졌고 집안에서는 이준의 회복과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서연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진단을 받은 결과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의사의 엄한 충고에 서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이제 내가 서연 씨를 지킬 차례야. 이준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그녀가 쉴 수 있게 도왔고 밤중에 서연이 불편해하면 바로 깨어나 물을 가져다 주거나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혼란스러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만 서연을 보는 그의 눈빛만은 항상 굳건했죠. 당신도 힘든데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지 마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이준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리라면 평생 무리하고 싶어요. 한편 강 회장에 대한 법적 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구하기 위한 고백이었지만 증거 은폐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겁게 다가왔죠. 재판날 가족 모두 법정에 모였습니다. 이준은 증인으로 서서 떨리는 목소리이지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경고를 무시한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회사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짊어지다 보니 아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던 것뿐이에요. 이준의 눈물 어린 증언은 법정을 적셨습니다.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였지만 강 회장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것처럼 침울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살아가면 돼요. 매일매일을 이준의 말에 강 회장은 오랜만에 아들의 손을 움켜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서연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이준은 처음엔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못할 뻔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꼭 잡는 순간 진정되었습니다. 함께해요. 이준 씨. 우리 함께 우리 아기를 만나요. 병원 복도에서 이준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의 모습에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연에게 힘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으앙, 새 생명의 첫 울음소리가 산모실을 가득 채운 순간 서연은 지친 얼굴로도 환한 미소를 지었고 이준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 씨. 그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지우로 지어졌습니다. 땅 위에 피어난 지혜라는 뜻이었죠.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서연과 이준은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이 가족의 상처를 감싸 안고 치유하는 작지만 강력한 빛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이준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기억도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천재성은 돌아오지 않았죠. 대신 그는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전에 강희준 박사도 좋았지만 지금의 아빠 강희준 씨가 더 좋아요. 서연의 말에 이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연구실이 아닌 가족이 그의 진짜 실험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우의 돌잔치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 아베서만은 완전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한 여사는 지우를 안고 하루 종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이제 고모라는 타이틀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이준 씨, 뭐해요? 어느 날 밤 서연이 서재로 들어갔을 때 이준은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일기예요. 지우가 컸을 때 보여주려고.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이준이 쓴 일기장에는 그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일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가 첫걸음을 떼던 날, 이준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저의 구원이었어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잊혀진 비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누나를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그날 저녁, 서연과 이준은 지우를 재운 뒤 발코니에 나와 앉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여기가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 몰랐어요. 서연이 말했고, 이준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는 따뜻해졌죠? 당신이 불을 지폈으니까 우리 둘이 지핀 불이에요.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이 준비 중인 안전연구소 프로젝트, 지우의 유치원,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그 모든 이야기는 함께라는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해요? 이 결혼을. 이준은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은 일이었어요. 빚 때문에 당신이 제게로 와준 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새로 산 결혼 반지였죠. 처음 결혼할 때는 제가 그걸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받아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다시금 빛나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결혼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상처와 용서, 비밀과 진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 끝에 찾아온 평범한 행복. 그것이 그들이 찾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한 가정의 따뜻한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졸린 숨소리, 이준의 부드러운 목소리, 서연의 조용한 웃음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건네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지우의 첫걸음 이후 강가 가족의 일상은 차근차근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과 긴장이 가득한 집이 아니었죠. 아침마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한 여사의 이유식 냄새와 강 회장이 신문을 읽으며 내뱉는 지우에 대한 자랑스러운 중얼거림, 유진이 출근 전 지우볼에 떠나는 고모 뽀뽀 소리. 이 모든 소음이 이 집을 진짜 집으로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지우의 첫 옹알이, 첫 이빨, 첫 엄마 발음. 그 모든 순간을 이준과 함께 기록하며 보냈습니다. 이준은 지우의 아빠이자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죠. 지우가 자는 새벽, 그는 서연을 위해 잠들어 있는 딸을 살짝 안고 거실로 나가 서연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했어요. 당신도 좀 쉬어야 해요. 밤에 지우가 깨면 내가 볼게. 괜찮아요. 같이 하죠. 우리 팀워크 최고잖아요. 둘은 서로를 돌보는 것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준의 새로운 프로젝트, 지우 안전 연구기금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실 안전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였죠. 더 이상 복잡한 분자 구조를 연구하는 천재는 아니었지만 그의 경험과 진심은 많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고 제가 누구인지조차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안전을 외면하는 시스템의 잘못이었죠. 여러분의 연구가 빛나기 전에 먼저 안전이 빛나길 바랍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를 구한 것 같아요. 저도 데이터가 이상한데 보고하기가 두려웠거든요. 이제는 용기가 납니다. 그 연구원의 눈빛을 보며 이주는 비로소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경고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연구실에서 얻었던 어떤 성과보다 값진 성과였어요. 한편 서연도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포기했던 취미, 책 쓰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지우를 재우고 나면 그녀는 짧은 동화나 에세이를 썼습니다. 어느 날 이준이 그 원고를 우연히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출간해보는 건 어때요? 제 글을요? 누가 읽어주겠어요? 당연히 읽죠. 당신의 글이 사람들을 위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의 설득에 힘입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의 첫 에세이집 우리가 빚진 사랑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해 진짜 사랑을 찾은 이야기,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엄마가 되는 과정의 소소한 행복이 담긴 글이었죠. 책은 뜻밖의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서연 작가님, 당신의 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썼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이주는 그런 그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봐요. 제가 말했죠. 당신의 글에는 힘이 있다고.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요. 지우가 새돌이 되던 해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예약한 조용한 산속 펜션이었죠. 할아버지는 손주를 업고 산책을 자청했고 할머니는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으로 가족의 밥상을 꽉 채웠습니다. 유진 고모는 지우와 뛰어놀다가 진창이 되기도 했어요. 저녁 벽난로 앞에 모인 가족들. 이준이 작은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노래 불러줄게. 그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으며 코드를 뗐습니다. 평범한 사랑 노래였지만 가사는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서연은 이준의 눈을 바라보며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동이 가득 차올랐죠.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은 아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게 한 거겠지. 한 여사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늦지 않았어.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자.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또 하나의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소식을 듣고 보니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 말했고 이주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요. 건강하게 우리 품에 안기기만을 바랄게요. 두 번째 아이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우는 언니가 된다는 사실에 매우 들떠 있었고 유진은 이제 조카가 둘이 된다며 더 많은 장난감을 사오기 시작했죠.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했습니다. 서연과 이준의 결혼 기념일이 찾아왔어요. 이준은 서연을 저택의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직접 가꾼 작은 장미 정원이 있었죠. 처음 당신이 왔을 때 이 정원은 시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와서 물을 주고 손질해 주니까 이렇게 피어났어요. 이주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따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관계도 그랬죠. 당신이 와서 용기 내서 물을 주고 사랑으로 손질해 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피어났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내 사랑. 서연은 받은 장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그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서 우리 가족이 돼서 고마워요. 이준 씨,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추운 계약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 가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들의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작은 다툼이 있을 수도, 지치고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서연과 이주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폭풍도 그들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으로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쓰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오늘도 그들의 집에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완.